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용기 내 올려봅니다. 결혼한 지 이제 24년 됐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다 겪네요. 저는 51세 전업주부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아들은 직장 다니고 딸은 대학에 다닐 만큼 컸죠. 남편은 건축 설계사로 중견 업체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고요. 저랑은 4살 차이가 나는데 선 봐서 결혼했어요. 선 본 지 2달 만에 결혼했죠. 솔직히 첫인상이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끌리는 타입은 남자답고 강인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를 리드할 수 있는 남자가 좋았는데 지금 제가 결혼한 이 남자는 당시에 무척 촌스러웠어요. 제가 서울 토박이로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더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시골 깡촌에서 자라 대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했다는 남편은 딱 보기에도 순박해 보이고 카리스마 같은 건 전무한 순수한 시골 청년 스타일이었죠. 공부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워낙 잘해서 지금도 명문으로 불린다는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당시 선 봤을 때 남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작은 오퍼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려서 남편 똑똑한 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외모가 너무 촌스러운 것만 뇌리에 남아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이 남자 저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집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귀가하시던 아버지한테 들켜서 이상한 놈으로 오해받고 신문당한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네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마음도 넓고 이해심도 많고 포용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는 애들이랑 남편 뒷바라지만 쭉 해왔죠. 남편이 건축 쪽 일을 하다 보니 매사에 늘 바빴어요. 안 그래도 건축 일이 주말 없이 일하는 분야잖아요.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현장 일로 한 달의 절반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죠. 출장이 잦아도 남편의 외도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았던 게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책임감도 강하고 매사에 주변 사람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뭐든 도맡아 해내는 타입이었어요. 큰애가 태어났을 땐 당시에 강원도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현장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단번에 소식을 듣고 서울로 달려왔던 게 생각나요.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복도에서부터 남편답지 않게 흥분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죠. 여보, 내가 진짜 아빠가 된 거야? 여보 너무 고생했어. 내가 곧장 못 와서 너무 미안해. 큰애를 품에 안아보더니 이내 눈물을 철철 흘리던 남편이 목맨 소리로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후로도 남편 회사는 변함없이 바빴지만 참 애들한테 다정하고 모범적인 아빠였어요. 그 시절 어디 화상통화 같은 게 있겠어요. 그래도 늘 매일 꼬박꼬박 집에 전화해서 애들 바꿔달라고 해서 목소리 듣고 쉬는 날이면 본인도 한숨 자고 싶을 텐데 애들에게 현장학습이 중요하다며 어디든 나가서 가족끼리 시간을 갖고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살아온 환경을 보면 워낙 자립적이면서도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장남은 아니고 둘째였는데도 워낙 똘똘해서 그랬던지 농사짓는 부모님 대신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 대신 동생들 공부를 봐주고 가르치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 숙제 검사까지 일일이 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잘해서 모두에게나 예쁨을 받는 우등생이었고 대학 때도 본인이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도 단 한 번도 지각 결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힘들었던 프로젝트도 여러 번 있었고 프로젝트 한 번 끝나면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그만둔 적도 많고요.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건데 남편은 그래도 꿋꿋하게 다녔어요. 물론 처자식이 있어서 경제적인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더 편한 곳으로 이직하라고 얘기해도
이 분야가 일 힘든 거는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후에는 몸값을 높여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죠. 워낙 바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라 정말 바람 같은 건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않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 사람 다 바람 펴도 우리 남편은 그런 거 관심 없을 거라 생각한 제가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던 남편은 50세가 되던 해에 상무로 승진했고요. 덕분에 더 바빠졌어요. 상무 정도 되면 관리직이라 덜 바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지 지방 출장도 여전히 잦았죠. 이제 정말 건강 챙겨야 할 나이인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몸보신되는 음식이나 한약을 준비해서 잘 챙겨 먹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왔어요. 집 근처에 새로 카페가 오픈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카페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셨죠. 큰애 재형이가 요즘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있지. 회사에서 그러는데 7년 근속자에게 한 달 안식월을 준다더라고. 아, 그래? 그럼 당신 한 달 내리 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사팀에서 안식계 내라고 연락이 왔어. 올해 안으로는 써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날씨도 아직 추워지기 전이고. 너무 잘 됐다. 당신 안 그래도 힘들었잖아. 승진하고 일이 좀 많아? 재영이가 그러더라. 직장생활 해보니까 아빠처럼 몇십 년 회사 생활하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고. 당신 근데 뭐 계획 있어? 제주도에 갈까 하는데 제주도? 회사에서 거래처 오실장이 이미 한 달 살기 하고 왔는데 그렇게 좋다더라고. 안 그래도 일전에 대상포진 겪으면서 내가 너무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좀 슬프고. 그 말을 하는 남편 표정이 어딘지 우수에 찬 것 같았죠. 확실히 50줄에 접어들면서 남편도 쉽게 피곤해하는 게 느껴지고 일은 변함없이 바쁘고 저 역시 남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요. 오 실장이면 당신이랑 새로 프로젝트 한다던 그 사람인가? 오 실장은 안 해본 게 없네. 일전에 스페인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해봤다면서. 그 친구네가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종종 일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외든 제주도든 가서 한 달씩 살고 오더라고. 진짜 부럽다. 나도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젊을 땐 일이 최우선이었고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고 일 욕심이 많았거든.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요즘 왜 워라벨 하는지 알겠어. 오 실장처럼 쉬어야 그만큼 일에도 시너지가 붙는 것 같고 무작정 일을 열심히 많이 하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지난 것 같아. 재영이네 회사도 칼퇴가 기본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도 안식월에는 충전을 좀 하고 싶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제주도만큼 휴양하기 좋은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나 혼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와도 괜찮겠어요, 뭐? 혼자서? 당시엔 남편이 혼자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게 좀 섭섭했어요. 저도 그동안 남편 챙기느라 늘 5시 30분 기상이고 애들 챙기랴 식구들 챙기면서 늘 발 동동 거렸는데 말이죠. 바쁜 남편 대신해서 애들 공부 신경 쓰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엄마들 대부분 자식 입시 때 몇 년은 늙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큰애 입시 준비하면서 소화불량에 탈모에 피부병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온갖 입시 설명회 다 따라다니고 매일같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과 상담하고 다행히 큰애는 공부를 잘해서 수시로 편하게 갔지만 둘째의 경우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탈락하고 재수해서 간신히 대학을 갔죠. 남편은 모를걸요. 내가 얼마나 애들 대학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럭저럭 애들 대학 보내놓고 그렇게 전쟁 같은 입시판을 떠나고는 아주 속이 후련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밖에서 돈 벌며 고생했는데 편하게 한 달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머뭇대는 것처럼 보였는지 남편이 갑자기 간절한 어투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혼자서 한 달 살기 하는 거 내 오랜 소원이야.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건 바로 혼자서 어디 멀리 가서 호젓하게 쉬는 게 소원이었어. 제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였는지 아주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원이랍니다. 한 달 혼자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니. 그런 말을 듣자 저 역시 남편에게 나도 어디 좋은 데 가서 혼자 호젓하게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라고 맞받아치려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이라면 들어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당신 다녀와. 가서 충전 좀 하고 와. 좋아하는 낚시도 실컷 하고. 와, 진짜 당신 허락하는 거야?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마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어린애처럼 말이죠. 그렇게나 좋을까? 한 달 살 집을 알아봐야겠다는 남편의 들뜬 표정을 보면서 저는 허락해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월 시작하기 2주 전쯤에 살 집을 구하러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중 꽤 괜찮은 집을 발견했죠. 2층 집으로 바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테라스가 있었고 내부도 널찍하고 구비된 가구도 깨끗하고 혼자 머물기엔 좀 아까울 정도로 괜찮은 집이 있었어요. 당신 여기 테라스 전경 봤어? 와, 여기서 차 한잔하면 정말 남부러울 게 없겠네. 바다 보려고 멀리 안 가도 되겠어. 당신 이 집에서 주말마다 쉬다가 나 혼자 쓰기 정말 아까운 집이야. 남편은 제게 주말마다 와서 제주도 여행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후 남편은 골프채와 낚시 장비 등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에 간 다음부터 남편의 페이스북은 바빠지기 시작했죠. 평소 등산하면서 찍은 풍경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드넓은 골프장 사진과 산의 진미 음식 사진, 낚시 사진 등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죠. 게시글에는 부럽다는 댓글이 도배되기 시작했고요. 어느 사진이든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죠. 갑갑하고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사진 보고 댓글도 달아주고 남편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했죠. 바닷가에 가서 영상통화로 근사한 해안절벽 풍경을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본인을 제주도 리포터라고 칭하며 오늘 점심 메뉴에 나온 산의 진미 반찬들을 일일이 휴대폰 화면에 비추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남자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나? 저는 남편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죠. 남편이 제주도로 내려간 첫 주말에는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수다도 떨고 또 집으로 가서 2층 테라스에서 밤바다를 보며 맥주도 한잔했네요. 이런 게 사는 맛이지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천국 같던 주말을 보내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원래는 그 다음 주말에도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동창 소모임이 잡혀서 못 내려갔고 이후에는 저도 일상에서 배우던 강좌 수업 듣고 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영상이든 전화든 걸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던 남편의 연락도 며칠에 한 번으로 뜸해졌고요. 어느 날 친구 영은이를 만나서 집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죠. 영은이는 큰애 재영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부형으로 만난 사이인데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도 잘 맞아서 이제는 이름을 부르며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랍니다. 요즘에 남편 건강은 괜찮니? 상무로 진급하고 몸이 잠깐 안 좋았다고 했잖아. 괜찮아졌어. 스트레스성인가 봐. 지금은 다시 살아났지 뭐. 안 그래도 지금 제주도 가 있어. 제주도? 출장으로? 아니, 회사에서 안식월을 줘서 한 달 쉴 수 있대. 그래서 남편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 왜 그동안 밖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건축 일이 좀 힘드니. 그래서 제주도 가서 살라고 했지. 어머, 얘 좀 봐. 그렇게 남편 혼자 내려가게 놔뒀단 말이야? 왜? 그렇게 남편 방치하다간 너 큰 코 다칠 수 있어. 혼자 그렇게 다니게 놔두다가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 줄 알고. 야, 나는 그런 걱정 안 해. 너도 우리 남편 알잖아. 진짜 범생이야. 뼛속까지 범생이. 아주 바른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라 우리 애들도 그 얘기해. 아빠처럼 살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엄마 말도 잘 들으니까.
정말 일 중독자처럼 일했던 사람이야.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도 공휴일도 반납하고 이랬는데 바람필 기력이나 있을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평상시 도덕성도 높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력도 분명한 사람이야. 혜수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 최 사장 기억나니? 내가 한창 형부가 하던 목재 공장 일 도울 때 있지? 그때 최 사장이라고 거래처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생각 올바르고 직원들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지갑에 애들 사진, 부인 사진 넣어두고 아주 가정적인 남자였거든. 주말이면 꼭 부인이랑 맛집 찾아다니고 영화 보고 아주 평판 좋은 분이었거든.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랑 살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밤의 황제란다. 룸살롱을 그렇게 좋아한다더라고. 남자들 다 똑같아. 속칭 몸 풀고 온다고 하지? 룸 다녀오면 며칠을 기분 날아간다고 하더라. 부인만 까맣게 모르는 거지. 에?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있겠지만 그렇게 일부 사례만 듣고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머 얘, 내가 실경험자 아니니. 사실 우리 남편이야 결혼 전부터 바람꾼이긴 했어. 그럴 리 없던 사람이 바람핀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내가 주변을 보면 있지? 우리 여자들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남편 정말 반듯하고 가정밖에 몰라요 하는 여자들 한번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남자들은 가정과 자기 재미는 철저히 구분해서 즐기는 사람도 많다 얘.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 연구소에도 모두 내노라 하는 대학 출신만 모였잖아. 그런데 그렇게 박식하고 지적이고 젠틀하고 애처가로 보여도 뒤에선 다들 바람피고 있다더라. 그래도 주말은 늘 가족과 함께 한단다. 너 그거 아니?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건 세상에 없어. 그렇게 영은이 얘기를 듣고 나니 좀 불안해졌어요. 사실 영은이 남편이 바람꾼이긴 해요. 얼굴도 반반한데 언변도 유창해서 친구들끼리 말하곤 했죠. 자기 얼굴값 한다고요. 결혼하고 한번 바람핀 사실이 발각됐었는데 그것도 영은이가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간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서 남편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를 옆에 끼고 온 게 딱 걸렸다지 뭐예요. 당시에 영은이가 공연장 로비에서 울고불고 악을 쓰고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후에는 각서를 쓰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직전에도 대학 후배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누가 영은이에게 귀띔하는 바람에 결혼이 무효처럼 될 뻔했는데 영은이 뱃속에 이미 이세가 있었던 터라 그냥 결혼을 감행한다고 했죠. 당시에도 각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각서가 민망할 만큼 영은이 남편은 이후로도 여러 번 바람을 피웠어요. 영은이 남편에 비하면 정말 우리 남편은 얌전한 사람인데 영은이 말을 들어보니 얌전하다고 바람을 안 피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무 남편을 믿었던 건 아닌가, 혼자서 한 달씩이나 보낸 건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는 정말 한 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부부 사이가 소홀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나이에 주말엔 꼭 시간을 내서 관계를 가졌으니 저는 뭐 그게 적은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영은이와 헤어진 뒤 저는 그 찜찜함이 가시지가 않아서 남편이 올린 사진들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이미 제주도를 간 지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터라 정말 꽤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집에서 찍은 셀카도 있었는데 보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셀카 뒤로 TV장이 보였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여자 물건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직감은 참 신기해요. 제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찜찜한 느낌이 드는 배경을 확대해 보니까 TV장 위에 놓인 브러쉬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평소에 빗질도 거의 안 하고 다니거든요. 손으로 그냥 쓱 넘기는 게 끝이죠. 빗질을 해도 티도 안 난다는 게 이유였어요. 사실 머리숱도 많지도 않고요. 근데 남편이 혼자 사는 집에 브러쉬라니. 그 브러쉬는 여자들이 주로 쓰는 쿠션 브러쉬였어요. 그 빗이 남편 집에 있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물론 그 빗 하나만 보고 현재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단정짓는 건 무리였죠. 이후 저는 꼼꼼하게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 장 한 장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혼자였지만 음식 사진에서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자세히 보니 음식 양이 1인분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일행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할 만한 사진은 없었죠. 생각해보니 그때 한번 오 실장이 주말에 남편을 만나러 제주도에 왔었다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토요일인가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오 실장과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오 실장은 40대 후반의 남자인데 혹시 남편이 오 실장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자꾸만 그 브러쉬가 신경 쓰였어요. 영은이에게 사진을 보내며 의견을 구했죠. 영은아, 나 지금 너한테 사진 한 장 보냈거든? 무슨 사진? 너랑 얘기하고 아무래도 찜찜해서 남편이 올린 사진들 점검 중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점이 있어. 그치? 그거 봐. 혜수가 너 남편을 너무 믿었어. 암튼 사진 좀 봐줘. 사진 속에 세상에 여자용 빛이 있더라고. 이것만 갖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내가 보고 알려줄게. 사진을 확인한 영은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 속 TV 화면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확대해봤는데 TV 화면은 깜깜하게 꺼진 상태였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회신했더니 잠시 후 영은이가 다시 사진 한 장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보정을 한 건지 사진이 원본보다 더 밝아져 있었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TV 화면에 어렴풋이 사람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였어요.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한 달 혼자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던 그 남자를 철석같이 믿어준 제 자신이 너무 등신 같았어요. 그리고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쥐 흔들고 싶었습니다. 영은아. 분노를 억누르며 우선 영은이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이 남자랑 상간녀 해치울까? 정말 마음 같아선 총이라도 들고 가고 싶더군요. 혜수가 우선은 신중해야 돼.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섣불리 추궁하면 아니라면서 발뺌하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 우리에겐 우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물증부터 확보하자. 아니, 빛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빛이랑 TV 화면 속 여자 실루엣도 있잖아.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우선 내일 제주도로 내려가자.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있어. 남편한테 전화해서 은근슬쩍 내일 일정 확인해봐. 너 전화해서 남편한테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평상시대로 해야 돼. 알았지? 역시 영은이는 한두 번 이런 일을 다뤄본 게 아니라 노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 저는 새하얘진 머릿속으로 상황을 냉철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짜고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악다구니를 쓸 것 같았거든요. 영은이 말대로 어쩌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이럴수록 냉철하게 구는 게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상시처럼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는 무척 연극적이더라고요. 당신 뭐 해? 여보. 왜? 오 실장 이번에 공사 때문에 제주도 잠깐 내려왔다고 했잖아. 그랬어? 그게 아니고 잠깐 당신 보러 주말에 놀러 왔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이 참돔 낚시 간다며. 그게 계획이 변경돼서 갑자기 제주도 공사에 오 실장이 투입된 거야. 그래서 당신도 알지? 공사하면 현장에 머물 집을 알아보잖아. 근데 마침 내가 사는 집이 공사 현장이라도 가깝고 해서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집에서 잠깐 머물기로 했어. 당신 이제 거기서 머물 기간이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 거기서 산다고? 공사는 원래 더 길게 하지 않아? 그렇지. 그냥 나랑 워낙 친하니까 그 기간은 같이 있다가 내가 이제 서울 가면 알아서 인근 다른 집을 얻든 하겠지 뭐. 앞전에 분명 잠깐 놀러 왔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 때문에 내려와서 아예 자기 집에서 머문다고 말을 바꾸는 남편. 오 실장은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당신, 그래서 내일은 뭐 해? 요즘 매일같이 살만 나겠어? 뭐 이제 낚시도 골프도 매일 하니까 좀 질려. 그래도 내일은 참돔 낚시 갈 거야.
가을이 최고의 낚시 시즌이거든. 수온도 안정적이고 요즘 참돔철이라 이 시기 놓칠 수 없지. 그래, 가서 많이 잡아와. 속으로는 많이 처먹으라고 악담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전문가 친구 영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하니 오늘 일자 제주도행 비행기표였어요. 이내 전화가 왔습니다. 혜수가, 내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끊었어. 그렇게 점심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차를 렌트해 운전 잘하는 영은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직접 티켓도 끊고 운전까지 도맡아 해주는 영은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남편 외도를 확인하려고 시간을 할애하며 제주도까지 내려와야 하는 제 현실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우선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죠. 조심스레 살펴봤는데 집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낚시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제가 하는 모든 의심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랬습니다. 저 혼자 생쇼를 한 거면 정말 좋겠다고, 그런 해프닝에서 끝나는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화장실에 나란히 꽂혀있는 분홍색, 녹색 칫솔 2개가 이 상황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TV장에 놓여있던 쿠션 브러쉬에도 여자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죠. 쿠션 브러쉬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은 길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은아. 저는 간신히 영은이를 불렀습니다. 영은이를 찾아서 어서 이 현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영은아, 어디에 있어? 급히 영은이를 부르며 주방 쪽으로 향했는데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세탁기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던 영은이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영은이 손에는 여자의 붉은색과 검은색 브래지어 2개가 들려 있었죠. 빨래도 제대로 안 하나. 속옷을 아주 여러 벌 내다 놓기만 했네. 영은이는 사건 현장을 탐문하는 형사처럼 세탁기와 여자 속옷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세상에나 남편 네가 원하던 소원이 다른 여자와 한 달 살아보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 실장이란 사람 여자였는데 아주 뻔뻔하게도 제게 남자라 속이고 오 실장 부르며 함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를까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내게 영은이가 다가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혜수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여기서 지면 안 돼. 물론 충격적이겠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엄한 소리를 늘어놓더니 나를 안방에 세워놓고 옷장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에는 여자 겉옷과 가디건 등이 몇 벌 걸려 있었죠. 영은이는 역시 그 장면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옷이 버젓이 걸린 옷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장 이 집으로 오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러나 내 모습을 발견한 영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야, 혜수가,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 너 지금 연락하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흔적 없이 이 집을 나서야 해.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왜 내가 이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인간 오라고 해서 끝장낼 거야. 영은이가 나를 끌어안더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속상한 거 내가 다 알아. 잘 알지. 나도 겪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바람 피우는 현장을 확인하는 일은 꼭 낚시 같아. 입질 있다고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물렸을 때 들어올려야 하는 법이야. 그런 영은이의 말이 정말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순순히 영은이를 따라 그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꾸하고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영은이와 옛날식 다방 스타일의 오래된 카페를 찾았는데 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도 너무 불쌍하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너무 괘씸해서 눈물만 났어요. 참 바보 같지만 당시에는 그 분노를 우는 걸로 표출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눈물도 마르고 머릿속이 침착해지면서 어떻게 갈라서야 할까 그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렇게 울 때가 아니지. 이혼을 하면 어떨까? 그러나 이혼이 쉽나요? 한창 직장을 다니고 대학 다니는 우리 애들 이제 몇 년 후면 결혼한다고 할 텐데 애들 결혼식에 이혼 딱지를 붙이고 양가 부모석에 남처럼 앉아있는 남편과 제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사실 이혼이 죄도 아니고 이렇게 불륜을 목격했을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평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막상 우리 애들과 연결이 되니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애들이 부모님 다 계시는 평범한 가정을 원할 것 같은데 애들에게 이혼 가정 딱지를 붙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녁 8시 무렵 영은이는 나를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 집으로 차를 몰고 향했어요. 밖으로 펼쳐진 제주도의 야경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었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은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기습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두려웠어요. 아까 낮과는 다르게 그런 확인 사살 같은 건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랗고 따뜻한 불빛을 보니 집안에 있을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부터 휘어잡아야겠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시 영은이가 제지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기다리라고요. 자정이 되었을 무렵 거실불은 꺼졌지만 안방 창가에는 스탠드 등이라도 켜놓은 듯 작고 희미한 불빛이 떠 있었어요. 그제야 영은이는 안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을 내렸죠. 혜수가, 대신에 말이야. 정말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야 돼. 물론 현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겠지만 내 예상에 그 소리 못 들을 가능성이 정말 99%니까 지금 들어가 봐. 당시에는 영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방문 너머 그 소리가 들려왔죠. 여자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저는 거실 중앙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여자가 내지르는 소리만큼 분주하게 침대 삐걱대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절정에 달한 두 짐승의 관계 덕분에 이들은 누가 집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은이가 한 말을 그제야 알았죠. 저는 깜깜한 거실에 서서 마음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한 마당에 더 눈에 뵈는 것도 없었어요. 2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품은 그림 같은 집에서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은 가관이었어요. 남편 위에 올라탄 벌거벗은 긴 머리 여자가 말이라도 탄 듯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절정을 느끼려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구름 위라도 걷는 듯 환희에 찬 표정이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잠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멍청한 녀석.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 여자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보기 좋게 여자의 등에 맞았고 순간적으로 여자는 더 큰 괴성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따라온 영은이가 들고 있던 카메라로 둘의 이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내게 속삭였죠. 침착해, 혜수가. 침착해야 돼.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 남편과 여자가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인간 뻔뻔하게 그냥 내 얼굴 쳐다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연락 없이 외박했을 때처럼 그런 어투에 미안하다는 사과였어요. 당신 진짜 못 볼 꼴을 보게 했어. 미안해. 정말 간만에 얻은 자유에 취해서 나답지 않게 이런 행동을 했어. 나답지 않게? 너다운 게 뭔데? 넌 쓰레기야, 이 자식아. 너 똑바로 말해.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제주도 왔지? 네가 나불대던 오 실장이 이 여자구나? 남편은 정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오 실장 아니야. 오 실장은 오늘 야간 근무로 집에 안 들어왔고 이 사람은 거래처에서 알게 된 여자인데
어제 제주도에 왔다길래 얼굴 보고 밥 먹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 나 참 보다 보니까 이분도 안 되겠네. 이보세요. 이 여자가 오늘 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다 증거 갖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눈이 있으면 이걸 보고도 발뺌을 못하겠지. 영은이도 뻔뻔하게 계속 사실을 덮으려는 남편이 몹시 짜증이 났는지 사진 속 거실장의 쿠션 브러쉬, TV 브라운관에 비친 긴 머리 여자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남편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그걸 본 남편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영은이는 남편과 여자에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경위서 좀 작성해 주세요. 꼭 범인을 탐문하는 형사 같았죠. 여기에 뭘 쓰라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이거 종이 보이시죠? 여기에 나 바람핀 거 사실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날짜 적고 본인 이름 자필 서명하시고. 어이, 거기도. 영은이는 긴 머리 여자를 향해서도 경위서를 쓰라고 재촉했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래. 이름 따위 알 필요도 없지만 오 실장인가? 거기 오 실장 민증 갖고 있어요? 좀 꺼내봐요. 민증은 왜요? 여자가 정말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거 잔말이 많네 참. 민증 좀 달라고요. 이미 당신 상간녀 딱지가 붙었어. 가정 있는 거 훤히 알았을 거 아냐. 그러고도 남의 가정 망가뜨리고 이 남자랑 그렇게 놀아난 거 보면 아주 도덕의식이 제로야. 암튼 민증 좀 줘봐요. 긴 머리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바닥으로 떨구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거의 통곡 수준이었습니다. 나와 영은이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통곡하는 걸 잠시 쳐다봤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에 뒤범벅돼 사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당신 사정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운다고 이미 바람핀 거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서 민증 좀 줘요. 한참을 울던 여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민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은이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 민증을 사진 찍었어요. 영은이 정말 형사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서 빨리 경위서 써. 운다고 봐줄 줄 알아요? 영은이가 종이를 툭툭 치면서 여자를 재촉했습니다. 여자는 다시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이런 건 처음이라.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이상무님 만난 거 진짜 아니었어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닿을 만큼 빌더군요. 내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구만. 염치불구하고 바보처럼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숙인 채 빌어대는 여자를 보니 정말 그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오늘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 생긴 일들이 다시 한번 한탄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인간, 남편이 그 옆에서 그런 여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거 있죠? 야, 이 인간아, 그 여자를 말릴 게 아니라 넌 빨리 경위서 작성하라고. 그동안 영은이 조언에 따라 누르고 누르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 이민수, 상간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족 몰래 불륜을 했습니다. 2021년 날짜 쓰고 서명해 얼른. 너 내가 화상통화해서 우리 애들한테 이 상황 생중계하기 전에 어서 써. 너도 빌지만 말고 손이 있으면 어서 쓰라고. 너도 우리 집 애들 얼굴 보고 싶니? 네 추잡한 얼굴 내가 촬영해서 널리 퍼뜨리기 전에 어서 쓰라고. 이후 둘은 경위서를 썼고 울고불고 당최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는 여자를 강제로 현관 밖으로 쫓아내고 우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혜수가! 이제서야 원래의 판단력이 돌아온 듯 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절하는 자세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혜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이번이 정말 처음이고 그냥 불장난이라고 생각해줘.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나 그동안 진짜 당신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나이 50줄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 입지도 줄어들고 나이 먹은 내 모습 보면서 인간 이민수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어.
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말이야. 야,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 너는 살아있다는 증명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인간아, 너도 헛똑똑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겉으로 번지르르한 상무직함 달고 주변에서 책임감 강하고 가정적인 남편처럼 보여지면 뭐하니? 뒤로 이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너 나한테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지금? 난 여기 와서 내가 24년간 쓰레기와 살았다는 걸 확인했어. 그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내가 애들한테 생중계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인간아.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현관문을 매몰차게 닫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어요. 무슨 정신으로 호텔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호텔 창 너머로 제주의 야경이 보였죠. 창문을 열자 바다의 비릿함과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더 이상 꿈에서 깨고 싶다거나 비현실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그냥 여기는 현실이었죠.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현실, 더러운 불륜 현장을 목격한 현실. 혜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영은이가 재차 몇 번을 물었을 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영은아, 밤 풍경이 너무 예쁘지? 파도 소리 좀 들어봐.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아. 야, 혜수가, 정신 차리고 이제 어떡할지 생각해.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네가 약해지면 절대 안 돼. 그 상간녀, 니네 남편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다 쇼야. 네가 약해지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그것들 더 오래 만날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합당한 벌을 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잠시 영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어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형사처럼 빈틈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영은이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모두 과거 영은이 남편의 외도가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이 상황이 못 견디게 싫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영은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앞으로? 엉엉 우는 나를 안아주며 영은이가 말했습니다. 혜수가, 급할 건 없으니까 향후 계획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울로 돌아온 뒤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에게 전화해 집에 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애들은 다행히 제 감정을 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요. 오히려 제주도에서 재밌었냐고 자기들 선물은 없냐고 묻는 애들을 보니 이 애들에게 남편 불륜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일주일 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은이 조언을 따라서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나 할 말 있어. 우선 갖고 있는 재산 모두 공동 명의로 바꿔줘. 당신도 알지? 당신 일하느라 바쁠 때 내가 부동산 재테크 잘해서 산 아파트잖아. 서울 노른자 위에 산 아파트라 이후에 얼마나 아파트값이 올랐는진 잘 알지? 그 금액 당신 혼자 월급쟁이 평생에도 못 벌 액수야. 당신 혼자 살았으면 이만큼 부동산 못 늘렸다고. 알아? 이거 안 해주면 나 이혼 수속 바로 밟고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잘 생각해. 이후 남편은 순순히 재산을 공동 명의로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동안 나가 살라고 말했고요. 영은이는 제게 바람 피운 상간녀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라고 조언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우선은 합법적으로 상간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였죠. 제주도에서 촬영한 모든 불륜 현장 사진은 부정행위 사실의 뒷받침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제가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불면증과 호흡곤란, 공황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 아울러 경제적 고통과 이들의 부정행위가 우리 가족의 파탄을 이르게 한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판결문을 여자의 회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고요. 알고 보니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윤리의식이 필요한 공기업에 다니더군요. 제가 이 여자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여자는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일을 계기로 직장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결국은 24년에 평탄했던 결혼 생활을 깨트린 죗값을 톡톡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이혼할지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이혼을 하려고 해요. 당분간은 이 모든 심란함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리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